나눠봤고요. 바로 오늘은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매주 반갑습니다. 금요일마다 저는 네. 사실 이 시간이 좀 기다려지는데 오늘 보니까 빅테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또 다뤄주실 텐데 또 마침 오늘 실적 발표한 맞아요. 기업들이 좀 좋지 않아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네.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네. 실적을 발표한 지 이제 3주 차죠. 그러니까 그쵸. 첫 주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주로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컨슈머 기업하고 저희 얘기했던 테슬라. 네. 테슬라가 이제 화제였고, 이번 주는 빅테크 보통 우리 얘기하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네. 5개 회죠. 근데 5개 네. 회사가 오늘 방 전에 한 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그 애플하고 아마존 포함해서 5개 회사가 다 실적을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빅 시즌, 빅 위크가 아주 중요한 주인데 먼저 왜 이 빅테크가 중요한지 저희가 한번 그 숫자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숫자로. 것 같아요. 네. 여기 우리 차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더니 이 5개 회사의 시총을 다 더해보면 9조 2천억 달러쯤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 S&P 500 기준으로 시총의 25%.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뭐 삼성전자에 그 의존한 게 길들여져 있지만 네. 미국 시장에 이렇게 몇 개 회사의 그 시총이 좌우되는 적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보냐면 아마존 한 개 기업이 독일 지수인 닥스보다도 시총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4개 회사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4개 회사를 더한 시총이 일본 시장보다 큽니다. 일본은 토픽스 지수 한 2200개 기업 시총을 다 더해도 요 4개 기업을 더한 것보다도 시총이 일본이 작습니다. 그만큼 진짜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고 이 회사들은 21세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어떻게 변할지 이제 그것을 나타주는 그런 청사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비중이 크면은 사실 뭐 미래를 그리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 기업들만 봐도 좋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 기업들이 근데 불투명하거나 안 좋으면은 오히려 또 부정적인 이슈가 더 커지니까 저는 이렇게 시장에 뭔가 큰 게 의존적인 게 있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우리 증시도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적이니까 네. 그게 최근같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가 워낙 세계적인 최고의 IT 하드웨어 업체니까 한국 증시를 또 견인해 주는 적도 있고 우리도 뭐 작년하고 올해 명암이 좀 갈리지 않았습니까? 증시의 방향성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기업이 계속 높은 성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너무 좀 식상한 종목 아니냐. 특히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은 우리 장봉 부장님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모멘텀이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노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왜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너무 단기적인 거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네.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큰 흐름에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5개 빅테크 회사가 제가 개별적인 종목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독주를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R&D,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 왜냐하면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불과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세계의 인재들은 변호사가 되거나 뱅커가 되거나 컨설턴트 아니면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이 5개 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재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탠포드, MIT, 하버드, 예일 같은 아이비 스쿨의 인재들이 요즘은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얘기하면 이제 프로그램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공부를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이거라고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5개 회사를 조인을 합니다. 급여도 워낙 높고 그냥 연봉이 초봉이 15만 불, 20만 불씩 되거든요. 프로그래머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다 뽑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 인재가 사람이 회사를 만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러한 그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서 수십조 원, 각각 회사가 수십조 원의 R&D를 합니다. 아마존은 금년에 50조 원을 R&D에 투자하고 알파벳 같은 데도 한 20몇 조 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수십조 원의 R&D를 하면서 진입장벽을 쌓거든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자동차,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R&D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좋은 인재를 뽑아서 R&D를 하면서 진입장벽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요 그림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 더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이것도 보여주시겠어요? 좀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우리 조교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좀 부실합니다.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모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피터 틸이라고 한국에도 꽤 유명하죠. 이게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저서를 썼던 분인데 페이스북 최초의 외부 투자가고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일론 마스크랑 그 뭐 맞먹을 정도로 그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가이자 전략가인데 이 사람은 위대한 기업은 그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은 자본주의의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좋죠. 왜냐하면 가격을 내가 낮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경쟁은 패배자들의 것이다. 뛰어난 기업은 다 독점을 한다. 구글이 이제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인력을 계속 뽑아가고 R&D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 브랜드라고 독립적인 컨설팅 회사인데 1년에 한 번씩 세계 최고의 브랜드 그 글로벌 브랜드 톱 100 회사를 발표하는데 1, 2, 3, 4가 다 빅테크고 실제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하고 이런 걸 다 더하면 삼성이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의 삼성이 5등인데 삼성과 거의 막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장점은 아주 구조적인 거고 이게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빅테크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되고 그 결과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는 해체를 시킬 걸로 보지는 않지만 너무 이런 회사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정부가 좀 간섭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FTC의 리너 칸이라는 32세 법률 전문가가 아주 좀 그 강성입니다. 그래서 좀 간섭을 하고 법을 좀 바꾸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그 2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생각보다 조금 저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문제, 반도체 부품 부족을 그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영향을 안 받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아주 좋았죠. 페이스북도 실제 실적이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고 노이즈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면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름을 바꾼 기업이 있습니다. 그쵸. 페이스북부터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놀랐어요.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이제 신사업을 우리는 메타버스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메타. 어떻게 보셨어요? 이름도 심플하고 좋습니다. 요것도 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한테는 구글 알파벳이 한 4촌형쯤 됩니다. 훨씬 회사도 만든 지 좀 오래됐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형이 간기를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2014년에 그 알파벳 그 당시에는 구글이었죠. 이제 구글이 지주사 체제 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그때 사명을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은 실제 모건 스탠리에서 CFO를 했던 루스 포렛이라는 여성분을 실리콘밸리 이 회사 그 구글의 CFO로 영입하면서 이분이 그 진두지휘를 해서 이제 이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요거는 이제 우리 저 알파벳 그 지주회사 체제인데 네. 페이스북도 메타로 이제 오늘 그 저커버그가 실제 그 자기가 시연을 했죠. 메타버스 시연을 하고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의 이름은 남지만 우리 그룹 페이스북 그룹의 이름은 메타로 바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알파벳이 이제 보면 여기 왼쪽에는 돈을 버는 지금 독점적인 피터 틸이 얘기하는 니네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라 독점해라 보면 광고 검색 그 다음에 구글 맵 뭐 클라우드는 아직 독점적이지 않지만 안드로이드 유튜브 뭐 자기 분야의 독점적인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알파벳의 돈의 100% 이상을 법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그 웨이모, 자율주행, 딥마인드, AI 그 우리 이세돌 이겼던 이제 이러한 그 미래 사업들은 그 오른쪽에 모아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를 미래를 견인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에 페이스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우리가 쓰는 페이스북 그 앱 그 SMS, 네.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왓츠앱, 메신저는 이제 왼쪽에 그대로 남아 있고 오른쪽에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 사업부를 분리해서 따로 4분기부터도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그 며칠 전에 그 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모아서 기존에 돈 많이 버는 데는 우리 기존에 이렇게 놔두고 오른쪽에 미래의 21세기의 메타 그룹을 이끌 회사들은 여기에 이제 분류를 한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얼마 전 며칠 전에 실적 발표할 때도 내년만 우리가 돈을 이 부분에 100억 달러, 11조 원을 쓰고 메타버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인원만 10,000명을 더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그 전체 종업원이 한 7만 명쯤 되는데 15%를 여기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큰 변화고 그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 자체가 뭐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여기 이제 보면 요 그림 좀 40%. 올려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빅테크 중에서도 이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는 요즘에 이제 성장성의 문제,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좀 질문을 던지지만 페이스북은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0%까지 올라갔다가 뭐 안 좋을 때는 30% 초반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3분기 지난 분기에도 36%. 왜냐하면 이 회사 원재료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뭐 업로드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안부 정하는 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다 원재료니까 우리가 원재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그 서비스를 쓰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워낙 뛰어나서 그런 회사는 왼쪽에 모아두고 미래 산업은 오른쪽에 두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략적인 그런 약간 선제적인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요즘 좀 미국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군기를 잡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다음에 혐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정보를 갖고 정치적이지 않다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업 개편을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고 과거에 우리 페이스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다르게 봐달라.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무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연을 하고 저도 약간 잠깐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재미있더라고요. 되게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근데 월가에는 자기도 잘 이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움직임인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조금 뭐 한 2, 3%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을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실적 발표한 애플. 애플이 지금 한 3.7%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지? 이런 약간 이런 표정 잠깐 지으신 것 같은데 뭐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팀 쿡이 네.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 네. 뭐 30분 1시간 내에 그 회사의 경영진이 직접 나와서 그 지금은 요즘은 이제 화상으로 화상으로 줌으로 네. 하죠. 웹캐스트가 돼서 팀 쿡이 실제 항상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조금 최근에 이제 주가도 올해 들어서 한 15% 올라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나 이제 부품 부족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대비 매출액은 한 2~3% 생각보다 좀 저조했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미스가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한 6% 정도 미스를 했고 근데 꼭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서비스 부문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앱을 이용한 애플 뮤직 그다음에 애플 뭐 다른 그 종합적인 그 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좋아서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 61%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29%나 되네요. 예, 거의 그렇죠. 30%에 육박하는.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여전히 이익의 대부분은 하드웨어 아이폰에서 나오는데 2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저는 이번 실적이 안 좋은 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회사가 얼만큼 비즈니스하기 어려운가 하면 애플은 원래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아주 상세하게 주는 걸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는 게 다음 분기에 그 가이던스를 주면 그거 갖고 순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가이던스를 코로나가 나고 나서 안 주기 시작했는데 이번 실적에도 다음 분기 우리 가이던스 줄 수 없다. 그만큼 상황이 예측 불허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29%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실적을 발표한 거는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애플은 보면은 근데 또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을 또 보면은 이제 뭐 아마존 주주분들은 혹은 사고 싶은 분들은 왜 대체 액면 분할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애플은 액면 분할도 하고 예. 자사주 소각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보면 기본적으로 그 빅테크 5개 중에서는 그 기본 회사의 자체 성장성은 제일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중년 정도 된 회사죠. 한 40대쯤. 네. 그래서 뭐 20%의 고속 성장을 안 하는데 그래서 실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순이익은 연 한 10에서 15% 성장을 했는데 순이익이 그거보다 훨씬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상장 주식 수를 33%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장 주식 수가 가령 100개였는데 그것을 33% 소각해서 지금 67개니까 나머지 있는 우리 주주들은 기업 가치가 그만큼 뭐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견인하고 이끌고 있는 게 팀쿡이고 시장이 그 팀쿡에 대한 신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재작년 보면 이 회사 순이익보다도 많은 규모의 금액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주주 친화적이고 그런 거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배울만 하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여전히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애플이 그런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그럼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R&D 하고 그러니까 있고. 실제 여기 그림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이 뭐 한동안 좀 지적을 받았어요. 뭐 한 1~20조 돈을 R&D에 쓰는데 팀쿡 R&D. 사장님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십니까? 왜냐하면 항상 아이폰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왔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전격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 발표할 때 이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파워포인트. 그 아이폰 판매 대수를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고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 그리고 서비스가 우리 비즈니스를 견인한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애플이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R&D 투자를 했습니다. 22조 원, 매출액의 한 7%.
근데 다른 빅테크 기업은 매출액의 한 15에서 20%를 R&D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회사의 그 특허 파이프라인을 보면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애플이 지금 R&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피트니스. 애플 워치를 보면 뭐 심혈관 같은 거 측정해주고 벌써 이미 그렇죠. 이쪽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기도 이제 그 페이스북이 하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머신 러닝을 응용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기차를 진출해서 이쪽도 가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영역인 분야가 많아서 시장은 이러한 그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얼만큼 매출액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한 20조가 넘는 R&D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결국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더 견인할 거다.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애플하면 사실 애플카 얘기도 심심치 않게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네. 그게 뭐 현실화 가능성이 뭐 5년 10년 안에 될까요? 저는 애플카가 제가 너무 예쁠 것 지난주에 그 같아서. 테슬라 말씀드릴 때 테슬라가 그때 한 800 몇십 불인데 $2,000 얘기도 월가에서 나온다. 네. 그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테슬라는 또 리스크도 항상 많은데 중국 관련된 리스크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공장을 큰 걸 갖고 네. 있으니까 거기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애플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애플이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든다면 저는 제가 애플 제품 개인적으로 쓰는 게 한 너댓 개 되고 저희 가족 4명이 다 합쳐보니까 15개쯤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네네. 게 한번 들어가면 다 연결해서 쓰게 그냥 되잖아요. 다 그 패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개의 애플 제품을 전 세계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게 막강한데, 그래서 저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전기차를 사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테슬라 지금 타고 계시지만 애플이 만들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실 정도로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애플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최근에 이제 투자를 그 저 풀필먼트 센터라고 이제 그 저 딜리버리를 해주는 이제 거기에 뭐 한 2배 이상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죠. 근데 결국 여기도 보면 그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로지스틱스에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래서 보면 이제 매출액이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왜 시장이 좀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요 그림 하나 보내주겠어요? 예. 지난 10년간 보면 아마존은 매출이 연 2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넘는 거 진짜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15% 성장도 상당히 괜찮은 숫자인데 네.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둔화가 된 것 같고, 반면에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캐시카우인 AWS는 계속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드에서 2등, 그 다음에 구글도 클라우드에서 3등을 하는데 거기다 좋았거든요. 한 40-50% 매출이 증가했는데 아마존도 계속 좋았다. 그러니까 진짜 이커머스가 이제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매출은 둔화되는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계속 뭐 엄청나게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많이 올려줬습니다. 뭐 $15, $20씩 시간당 주는데 영업이익이 한 22% 감소해서 네. 영업이익률이 최근 분기는 4.4% 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은 재미있는 게 분기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 중에 처음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손익계산서나 대차제조표를 안 보여주고 우리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기계다. 진짜 그걸 자부심 있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번 분기는 영업 현금 흐름이 3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41% 설비 투자가 작년 대비 늘어서 한 분기만 20조 원 정도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큰 트렌드에 있어서는 아마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인재를 계속 뽑고 있고, 미국에서 네. 가장 채용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R&D를 50조 원을
매년 투자합니다. 설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쌓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가 지난 2, 3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대형 기업 중에서는. 그래서 너무 이것도 좀 노이즈가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빅테크들을 다 좋게 생각하고 아마존도 단기 실적이 네. 좀 부진하다고 너무 이렇게 염려할 건 아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 마감 후에 주가는 뭐 각각 애플도 3%대, 아마존도 지금 3%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 네.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또 결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니까 긍정적으로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도로용